개울에는 집게다리에 털이 난 민물 참깨들도 있었다. 창대가 참깨 여러 마리를 잡아와서 정약전에게 보여주었다. 섬에도 민물에는 민물것이 삽니다. 자리가 있으면 사는 게 있지요 라고 창대가 말했다. 고향 두물머리의 강가에서 보던 참개였다. 고향이 강해서 개들은 가을에 하류로 내려갔다가 봄이 오면 마제의 물가로 올라왔다. 마제의 참개가 바다를 건너 흑산까지 올리는 없을터인데 집게다리에 난 털과 둥근 몸통은 똑같았다. 참개들의 딱지에서 거품이 끓었다.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곳이 없었는데 돌아가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서 복받쳤다. 김훈의 장편소설 흑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정치와 종교적 박해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고향의 참개와 똑같이 생긴 흑산의 참개를 보다가 눈물에 겨워합니다.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누구도 기댈 곳 없이 섬에 갇혔기 때문이지요. 정약전의 자산오보는 어류학 보이기도 하지만 유배된 자의 고독과 절망에 대한 고백록입니다. 돌아갈 수 없고 기댈 곳 없는 자의 서글픈 심정을 뻘밭에 참개에 오롯이 담아낸 작가의 묘사력이 유독 빛나는 대목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이상엽 시인님 그리고 친구분 유이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중앙신인 문학상으로 등단한 유이우입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는 아니고요. 네. 한참 후배죠. 네. 네, 문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문우 맞습니다. 네. 이상엽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면요. 2012년 현대문학으로 데뷔하셨고 이번에 첫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을 출간하셨습니다. 한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시집 때문에 크게 바쁘지는 않았고요. 시집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었는데 시집은 나왔는데 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SNS로 돌아다니는 그 조각 시들을 보면서 어디서 구하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뭐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다큐멘터리 한 석 달 정도 찍고 그리고 근래에는 조금 한가해진 상태입니다. 뭐 어떤 다큐멘터리였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석가탄신일 특집 다큐멘터리인데요. 원효 돌아보다라는 그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밝혀내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프로그램에 이제 프리젠터로 참여하고 네. 또 공동 연출로도 참여를 해서 조금 예 그때가 바빴고요. 네. 하필 그때 시집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홍보 활동을 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제쯤 방영이 됩니까? 석가탄신일 날 나갔습니다. 이미 네. 방송이 됐군요. 네. 이 첫 시집을 낼 때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시집을 내기까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첫 시집인데 제가 2012년에 데뷔하고 6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좀 게으름을 피운 셈이고
그동안에 모아둔 시들이 그 연도마다 어떤 결이 좀 다른 시들도 있고 해서 이거 톤을 맞추는 게 참 힘들었고요. 네. 빨리 좀 방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이 나오고 나서 자, 이 시집을 내고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들, 쓰고 싶은 시의 결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좀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습니다. 그 어떤 6년간의 집필 기간의 어떤 나이테들이 차곡차곡 보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런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완성도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또 버릴 수 없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꼭 첫 시집에 실어야 되는 시들이 있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그 두 분의 인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유이우 시인님과 이상엽 시인님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유이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문지문화원에서 등단 전에 시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같은 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름이 꽃잎반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세요? 저 꽃잎반에서 시 배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웃곤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렸어요. 20대 초반이었고 정말 뭐 좀 건방져 보이는 패기만만한 그런 어린 학생. 근데 그 건방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 왜 친해지는 순간이 네. 있잖아요. 뭐 같이 뭐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합평을 하다가 뭐 의견을 듣는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반에서 제가 가장 어린 편이었고 뭐 아무래도 이상엽 시인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저를 그나마 편하게 대하셨던 것 같고요. 뭐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반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거의 친구처럼 대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로의 시에 대해서 격 없이 합평을 하다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주로 공격을 많이 했을까요?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격 서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공격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시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만났던 분들, 등단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소중한 그런 인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이우 씨. 네.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 단어를 고른다면 네. 진동, 사이, 그리고 울음, 부끄러움 네. 이 정도. 네 가지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우 씨는? 저는 시집 전체를 관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눈여겨본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그 목소리와 헛소리입니다. 목소리와 헛소리. 그러니까 적어놔야 되겠네요. 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 사람의 울림통이고 울음이고 고유의 어떤 리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에 더해서 이상엽 씨는 목소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기도 하니까 시 속에서 목소리를 잠그고 목이신 파도라는 표현 같은 것을 만나면 그 표현들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헛소리는 안녕 공기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돌연 말한다던가 레레레레 거리면서 혓바늘이 돋았다고 말하던가 유진코말이 꿈에서 나온 이름에 대해 얘기한다던가 이런 게 이상엽 시인의 무의식 속에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병맛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시 속에서. 헛소리의 어떤 근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술을 먹고 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그래서 항상 반듯하고 시를 보면 어떤 기술적인 면을 연구해서 만든 구성이 많다고 느꼈는데 그 안에서도 조작하지 않은 자아라는 반가움이 느껴져서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튕겨나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안녕 공기 인형 하는 그 마지막 행 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도 그 인상적이었어요. 술 먹고 사서 술 먹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바로 적다 보니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런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네. 아까 기술적인 측면을 지금 유이우 시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엽님은 이번 시집을 꾸리면서 어떤 주안점을 둔 창작 기술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창작 기술은 좀 표현이 좀 어렵죠. 네, 네. 주안점을 둔 요소라고 한번 만화해 볼까요? 네. 그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 방법은 잘 모르겠고 시간을 두고 쓴 시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스펙트럼들을 어떻게 초점을 잘 모아서 결을 만들지 그게 고민이었는데 성공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본인 스스로는 버리고 싶은 시들, 뭐 사실 앵커 같은 시도 저는 버리고 싶은 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시들은 이제 다 실어야 되는 거죠. 네. 걔네들은 걔네의 지분이 있고 첫 시집에 꼭 실려야 되는 또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버리고 싶은 시라니까 저희가 한번 꼭 집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앵커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행은 정시에 시작됩니다. 투명한 파문을 만듭니다. 소문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이크는 얼굴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거미는 먹이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뉴스 전달자가 느끼는 어떤 미세한 간격, 어떤 섬세함 이런 거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방송국 아나운서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뭐 시간 나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는 또 최초로 현대문학 등단자이기도 한데 아나운서와 시인 어떤 부분은 또 유사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다를 듯합니다. 일단 아나운서로서의 자아가 있겠고요. 시인으로서 자아가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스위치를 끄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를 다시 쓰고 싶지 않은 것은 지난 10년간 회사 생활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 정권의 어떤 폐해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파업만 해도 서너 번 정도를 했고 또 불이익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역사라는 게 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어떤 개별자로서의 우리의 시선으로 또 기록할 수 있는 역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 실린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그 세월호 관련된 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시를 잘 쓰는 사람들 많고 또 뭐 훌륭한 그런 시들이 이미 많이 있죠. 근데 굳이 여기에 내가 보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들은 저만 쓸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싶거든요. 앵커를 하면서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앵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고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앵커라는 시를 썼고 또 이게 등단작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좀 불행한 시죠. 이런 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 증기로 얼굴을 지운다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장을 증기로 증기로 지우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 뉴스 하는 게 네. 모든 뉴스는 정시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뉴스가 시작되면 이제 송출을 통해서 이제 어떤 파문이 돼서 전파로 전달이 되고 그것들은 소문이 되고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마이크 앞에 있지만 그 텍스트들은 제가 고른 게 아니죠. 제가 하기 싫은 말을 너무나 그럴싸한 너무나 좋은 목소리로 전달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죄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이 활자화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내용 자체는 틀린 뉴스가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고 그게 저의 죄인 거죠. 그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그걸 담은 시입니다. 네. 시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의 존재 혹은 이제 좌우와 안팎에 끼인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어떤 이러한 존재의 가변성과 방향 상실성을 사물에 의탁해서 쉽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어떤 경계 안에서 계속 맴도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은행나무 헬리콥터라든지 답과문, 백자의 숲 같은 시들이 특히 그러한데 평소에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확정할 수 없는 세계, 정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궁금함들이 많이 있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늘 노력하는 편이고
관계 안에 있어서 어떤 사이라는 공간이 아까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 안은 아닐 거야. 우리 사이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이에 에너지가 고이고 이것들이 파문을 일으키고 진동하고 하면서 이야기가 태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이가 너무 궁금하고 그 사이의 세계에 천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집 맨 앞에 보면 우리는 진동한다. 우리는 진동한다. 사이엔 두루 있으리라고 제가 적은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 키워드 중에 어떤 진동, 사이, 울음, 부끄러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울음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울음요. 눈물을 흘리기 직전과 눈물을 흘린 후의 사건의 어떤 전후의 감정들의 매력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네. 우는 거는 사실 크게 재미는 없고 눈물을 흘리기 직전의 감정과 또 흘린 다음에 그런 감정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간간히 울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 안에 등장하거든요. 네,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오하이오 오키나와에도 보면 뭐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 한편으로는 또 헤어짐과 재회, 어떤 그리고 쓸쓸한 분위기의 정서가 짙은 시들이 자주 보였어요. 어떤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선들을 본인 스스로가 유지하려고 하시는. 그걸 의도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네. 약간의 무의식을 좀 빌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감정선을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 직업이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크게 컨트롤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집 안에 묶인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네. 집필 기간이 길거나 혹은 가장 애를 먹인 작품이 있으면 좀 가장 긴 소개시켜 시, 가장 오래된 시에 대해서는 아마 유희우 시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시일까요? 모르죠, 저는. 왜 이러세요? 제가 민문이 알아요? 시간이라는 시인데 아, 그게 저희 처음 합평을 했고 처음 제가 스스로 이게 시는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고 가장 오래 만졌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집이 묶이기까지 영향을 준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세계관 등이 있을까요? 아까 진동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정 작품은 사실 없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 출연은 종종 했고 내레이션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 만드는 방식이 시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시랑 다큐멘터리랑 너무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굳이 이제 영향을 준 시집 정도를 꼽자면 장성남 시인의 시들이 저를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병률의 여행시라든지 그런 것들. 네. 장성남 시인, 이병률 시인 굉장히 좋죠. 한때 거의 장성남 시인의 시만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시만을 읽는 전작주의자라고 하죠. 그게 시작된 것이 사실 제가 종로에 있는 모 어학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밥을 한 끼 굶고 그 돈으로 그 역 근처에 있는 모 문고에 가서 그 시집을 사왔는데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라는 시집이었는데 그때는 시를 잘 모르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읽고 싶은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나의 시 쓰기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성남 시인의 시들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엽님과 유이우님이 함께 보낸 가장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순간을 꼽는다면 뭘까요? 아마 같은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유이우님부터. 유이우 그냥 시인부터. 이 질문을 딱 네. 들었을 때 즉흥적으로 바로 떠오른 어떤 순간. 이상엽 씨님은 제주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여기 제주라고 제가 저는 써놓고 왔어요. 그- 제주가 아닌가 봐요. 네. 예. 아 예. 그러니까 먼저 네, 제주도에 이제 등단을 하고 그때도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제주에 한 달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유희우 시인이 내려왔었죠. 유희우 시인 등단 전이었는데 그래서 뭐 시 얘기도 좀 하고 아마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을 때요. 네, 그 힘든 시절이었고 제가 시를 가져오면 뭐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나 좀 써봐. 뭐 이렇게 숙제도 내주고 제가 뭐라고. 예? 사실 근데 그냥 말 하나도 안 들었죠. 예. 얘는 말 안 듣고 저는 자꾸 뭘 시키고 이러니까 그 뭔가 불화가 있었죠.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재밌는 추억입니다. 네. 예. 본인은 인상적인 순간이 없었나 보죠? 저는 예전에 같이 그 꽃잎반 사람들이랑 바닷가 쪽으로 1박 워크숍 갔었잖아요.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네.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그때- 조개구이도 먹고 되게 밤새도록 거의 네. 낮부터 저녁 밤 끝까지 서로의 시에 대해 합평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근데 이게 진짜 합평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고 막 축구 선수로 따지면 전반 후반 쉬지 않고 다 뛰는 기분으로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서로의 시에 대해 이러다가 얘기하고. 멱살잡이를 네.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예. 근데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음. 그 날이랑 그 장소랑. 하긴 등단 이후에는 누구 시를 합평하면서 멱살까지 잡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죠. 내 시가 싫으면 보지 마.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죠.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을왕리 전투를 함께한 거의 베테랑 컴레드네요. 전후에 문친사에. 좋습니다. 예. 유광리 전투 네. 저희 그렇게 키워드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일 말고도 이제 음악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로 수상한 경력이 있고 앨범을 2차례 발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맞나요? 그게 이제 98년도에 동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음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이게 인디 음악이고 너무 배고플 게 뻔한 거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KBS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 회사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5, 6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한 6, 7년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냈죠. 봄밤이라는 앨범. 몽유도 온도라는 곡과 쥐리라는 곡이 실려있는 앨범이었는데 뭐 음악이랑 사실 시하고 구분이 된 게 잘 아시겠지만 한 12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뭐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프랑스의 트루바두르라든지 트루베르라든지 이런 그 집단들은 그 시인이면서 음악가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리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저도 어떤 가사를 쓸 때와 시 쓸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음악 활동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르다 보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은 직종에 계시는데 그 시는 주로 언제 작업을 하십니까? 이것도 조금 편견인데요. 네. 저희 직종은 바쁠 때 정말 아주 많이 바쁘고요. 이를테면 뭐 아시안 게임 기간이다. 그러면 네. 정말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밤새고 이렇게 바쁘다가 또 일이 없으면 하루에 뭐 10분짜리 뉴스 하나 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회사에서 시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 고치고도 출력을 해서 꼭 봐야지 그게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활자화된 종이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글자 하나 고치고 또 출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하면 프린터 잉크 값과 종이 값이 많이 드는데 회사에서 하면 다 공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수신료 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뭐 자주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소설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특히 장편 소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수신료로. 네.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이우 시인은 이상엽 시인을 간결하게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계세요? 어렵다.
간결하게 하면 네. 모범생 아, 느낌?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취감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그래서 어떤 열매 같은 게 생기면 그 수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가 시적으로 말하면 그 열매들이 바람에 막 흔들릴 때 결정적으로 쓸쓸해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네. 시에서 묻어나기도 하는 오, 것 그렇죠. 같아요. 문장 적어가서 시로 맞습니다. 표절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듣는데 약간 네. 소름이 끼치는데 네. 저도 시를 읽으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모범생이지만 성취한 것들을 앞에 두고 쓸쓸할 줄 아는 사람. 아직 저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면 전혀 그런 대답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 유이우 시인은 이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 정현우 시인과 같은 해에 등단하고 뭐 송탄 비슷한 지역에 같은 동네예요, 아예. 아예 같은 네. 동네에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같은 동네 살아서요? 네. 근데 뭐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주로 서울에서 자주 뵙죠. 예. 음. 근데 사실 몇 번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음. 그래서 만나지 않을 때는 좀 안 친한 것 같은데 또 네. 만나면은 같은 고향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친근함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정현우 시인이 KBS에서 국군과 함께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예, 국민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 안 지금 어울리는데. 모 저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데 제가 대타로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현우 시인이 그런 원고는 참 별로던데 예, 이런 원고는 또 잘 가져오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문득 그 이상엽 시인의 버킷리스트를 알고 싶다라는 지금 쪽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명확하게 적어놓은 게 있고요. 네. 오로라 보는 거. 네. 북구나 뭐 이쪽에서 오로라 보는 건 아직 못했고요. 사막에서 자면서 이렇게 별 보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하면서 한번 그 사막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네. 핀란드에 가면 그 뭐 수오미라고 하는 그 핀란드어로 얘기하는 핀란드라는 단어가 호수의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호수 중에 하나에 오두막을 갖고 있고 그 오두막엔 사우나가 있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거기 가서 책 읽고 휴식하고 보드카 마시고 저도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듣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예. 그 사막에서 저는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밤에 잘 때 전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자고 있는데 침낭으로 전갈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작대기 하나를 딱 짚더라고요. 예. 작대기를 짚더니 제가 자는 침낭 바깥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딱 쳐주는 거예요. 이제 전갈 안 들어온다고. 이 동그라미 하나를 딱 쳐주고. 그게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날 밤에 전갈은 안 들어왔어요. 주술 같은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예. 좀 시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약간 그쪽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요번에 저기 사막에서 별 보실 때 네. 무서우시면 그 침낭 주변으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거기는 뭐 풀 한 포기도 안 보이고 네, 뭐 그런 곳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하여간 잘 봤습니다. 네. 유이우 시인님의 버킷리스트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파리에서 사진 찍으며 살기인데요.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들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기도 좋은 거 갖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주셨어요. 라이카를 비싼 거. 아니요, 주지 않았어요. 저 평생 대여했죠, 제가. 그럼. 장기 대여입니다. 예. 한 60년? 굳이 이렇게 파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진 찍을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제가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어디 딱 가면은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프랑스였고요. 그냥 제2의 조국이 생겼다. 네, 뭔가 그런 제일 느낌? 좋았어요. 그 나라. 프랑스 중에서도 하필 왜 파리일까요? 파리밖에 안 가봤으니까. 정답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상엽 시인님과 유이우 시인님이 한 작품을 나눠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이우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오하이오 오키나와. 추운 비행기를 타고 나는 봄에 미리 와서 흰옷을 입고 나이를 세다. 손톱을 주었네. 반짝이는 바닷가 끝에서 끝으로. 비행기가 날고 5분에 한 번쯤 귀를 만졌네. 서울은 눈이 많고 추위가 길고 기후가 나를 출발하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벚꽃까진 멀다 하는데 나는 무수히 눈을 뜨고 여기는 봄으로 건너뛰는 길인데 기후가 나를 발견하는데 우는 사람을 보았네. 우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여행지에선. 길 잃은 골목이 반갑고 술집이 있네. 얼음은 울음처럼 덜컥 내려왔네 잔속에. 술을 녹여 먹었네. 아아모리는 차고 서울은 무섭고 서울은 추운데 휘파람을 불었네. 겨울에 부르튼 입술로 이주해온 봄에서. 나는 꿈인가 보다. 아와모리는 뜨겁고 꿈은 정확하고 실패한 고양이였으면 잠이 흐르지 않는 남은 어둠 속에서 아와모리를 마셨네. 손바닥과 목구멍만 남네. 뜨겁게 창밖이 보일 때까지 깨어서 잠들었네. 봄의 아침에 골목처럼 지나가는 나는 12월의 공기고 아직 태어날 순 없고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고 있었네. 떨림이 떨림을 포개어 제자리로 힘을 돌려놓을 때 목소리를 잠그고 비행기를 돌려보내고 매일 비행기를 기다리다 아와모리는 식고 봄은 무엇일까? 봄에만 있는 것이 있었네. 나는 양팔로 맞바람을 끌어안고 안녕 공기이녀 저절로 말했네. 네, 두 분이 함께 읽어주신 오하이오 오키나와. 근데 유이우 시인 낭독이 참 저는 좋네요. 다른 사람이 제 시를 낭독하는 걸 듣는다는 건 좀 각별한 경험인데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읽는 게 참 싫은 게 저는 읽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읽는 건 또 싫어요. 좀 이상한 마음인데 그래서 남이 읽는 걸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시인들이 특히 육성으로 시 낭송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본인이 자기 시를 읽는 것만큼 좋은 낭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겠으며 하겠지만 본인이 본인 시를 읽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유이우 시인은 이 오하이오 오키나와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좀 쉽게 읽으려고 행을 좀 무시하고 제 호흡에 맞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면으로 보면 삐걱이는 부분도 있고 행 나누기도 약간 그렇고 결국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끝나는 시예요. 그래서 뭐 이 시도 전체적인 시집의 완성도에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석을 벗어난 느낌이라서 좀 구조적으로 환기감을 갖게 되는 시 같아요. 이 시집 전체 중에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도 참 꼽으라면 이 시를 꼽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시 중에. 이 작품을 집필하던 순간에 어떤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12월 31일에 제가 오키나와로 갔고요. 그때 정말 서울이 추울 때였는데 오키나와는 그 나하시에 있었는데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봄에 아주 직전에 있는 느낌이죠. 참 기분 좋은 이제 봄이 오겠구나. 바람도 그렇고 춥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아와모리라는 오키나와의 전통주를 혼자 마시러 나갔다가 쓴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거의 한 번에 쓰고 많이 고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에도 내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신기해서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시고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시를 더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시를 쓰고 나서 갖게 됐습니다. 네. 아오모리는 식고 봄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약간 하이쿠적인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가요? 예. 너무 외색에
젖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해요. 제가 일본을 참 좋아하고 일본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예전에 태어났으면 그 구한말 변절한 지식인 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 그 외색이라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보다는 어떤 일본 근대풍.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분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중첩되고 변주되는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청량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막별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제가 석굴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프리젠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막의 어떤 풍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멜로디를 치환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마스터링할 때 어떤 주문을 했냐면 기타가 없던 시절에 아주 고대의 그런 느낌의 소리로 마스터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애착이 가는 곡 중에 하나고 제가 핑거 스타일 기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멜로디하고 반주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되는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아직 지금 발표한 거는 이 곡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또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기도 할 거고 해서 좀 보통 자연의 소리나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소리잖아요.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타 실력이 굉장합니다. 저희 조희진 PD가 유리창 바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걸 봤는데 좋은 곡도 앞으로 많이 작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저희가 됐습니다. 이번 여름이 111년 만에 찾아온 엄청 더운 여름이었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번 여름에 발견한 아름다운 장면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면이라기보다 갑자기 계절이 확 바뀌는 느낌? 그걸 저는 오늘 받았는데요.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 아닌가? 여름에 발견한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네. 유이우님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랑 점심을 먹고 음식점 앞에 나왔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점 처마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카가 되게 새하얀 바지를 그날 입었는데 무릎을 땅에 붙이고 고양이가 사라진 쪽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어른이라면 흰색 옷을 입었을 땐 땅에 막 바닥에 몸을 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여름 내내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네요. 네. 그 청취자분들께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죠. 이상엽 씨님. 일단은 한 곱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시집이 나오고 혹시 이거 1쇄에 다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2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좀 결을 맞춰서 하나의 컨셉이 확실한 그런 시들을 잘 모아서 2번째 시집을 내고 싶고 또 그 사이사이에
요즘에 사실 다큐멘터리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업도 좀 짧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악 작업도 해야 되고 참 공사가 다망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일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왜 태어났는지. 좋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이웅님은 어떤 계획과? 저도 내년에 첫 시집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그 첫 시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낼 것 같고 잘 만든 시집보다는 좋은 시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몇 마디 못했는데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다 한 것 들어볼까요? 같은데요. 전 하고 싶은 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잘 만든 시집과 좋은 시집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머릿속에 나름대로 어떤 변별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에 어떤 소설가분이 트위터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독자가 작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독자를 선택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갔을 때 좋은 시집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엽 시인의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 우리 앞에 빛과 미소 그 뒤에 감춰진 그늘과 비애를 왕복하고 진동하며 길어낸 시인의 미학적 탐색기로 읽힙니다. 이상엽, 유이우 시인님 좋은 시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보경 차장님, 한국문학번역원 이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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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윤영 팀장님부터. 저는 북 페스티벌에 홍보 부스 운영하는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도 하다 왔는데요. 저희 서울국제 작가축제를 위한 홍보 부스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네. 펼쳐집니다. 서울도서관에서 좀 자리를 내어주셔서 같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문학 자판기와 사진 촬영 이런 많은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독자분들께서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광장 잔디밭에 네. 한국 문학이 깔리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예. 강보경 차장님. 네, 저희는 지금 한창 내년도 문해진흥기금 정기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업 개편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공모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각 부서가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네.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보고요. 먼저 이윤영 팀장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손원평 선생님의 아몬드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아까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성으로서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에서 잘 챙기지도 못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이 소설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감정 과잉인 상태인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주인공이 오히려 부러운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솟아올라 굳어있던 고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그의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 그 얼굴은 천천히 아래로 향했고 이어서 무릎이 툭 꺾였다. 고개를 푹 숙인 몸이 들썩였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애는 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니를 내려다보았다. 쓸데없이 키가 커진 느낌이었다. 고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고 투명했다. 나 같은 바보조차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세상이 잔인한 곳이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 애는 자주 말했다.
그게 고니가 인생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우린 서로를 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너무 무뎠고 고니는 제가 약한 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센 척만 했다. 사람들은 고니가 대체 어떤 앤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고니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어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덕이었다. 네. 그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 혹은 그 부분을 읽을 때 느끼는 어떤 감흥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딸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화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에 딸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의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성선설인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었는데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나를 지원해주고 믿어주는 것에 의미가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난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보경 처장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는지요? 네, 저는 2007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 중에 하나인 박민규 작가의 단편 누런강 배 한 척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결혼식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읽었어요, 우연히. 근데 지하철 안에서 이 단편을 읽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갔는데 펑펑 울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단편 소설 안에 주인공의 어떤 쓸쓸한 인생과 또 곧 제가 들려드릴 내용이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인데 이 소설을 만나고 나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주인공은 사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소설 안에서의 얘기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뭔가 이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더 즐겁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다가와서 이 소설을 만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박민규 작가의 그 팬이기도 했었는데 이 소설이 기존의 어떤 작품과 결이 되게 많이 다른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는 살고 싶지 않다.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이나 불편함이 아니다. 자식에게서 받는 소외감이나 배신감도 아니다. 이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데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소하고 뻔한 괴롭고 슬픈 하루하루를 똑같은 속도로 더디게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 몰라서 고생을 견디고 몰라서 사랑을 하고 몰라서 자식에 연연하고 몰라서 열심히 살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인간이란 천국에 들어서기엔 너무 민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기엔 너무 억울한 존재들이다. 실은 누구라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연명의 불을 끄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창을 열고 나는 베란다로 나간다.
긴 하루의 늦은 밤이다.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차들의 불빛들로 언뜻 저 멀리 도로가 길고 긴 강물처럼 느껴진다. 아득하고 멀다. 이제 그만 건너고 싶다. 저 누런 강, 나는 한 척의 배처럼. 네. 이 부분은 눈물이 터진 부분이기보다는 눈물이 거의 끝날 때쯤 부분인가요? 네,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의 이 가장의 무게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세요. 네. 사실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와이프를 돌봐야 하는 남자 주인공은 너무나도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네. 근데 30년은 좋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남아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인데 60대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떨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낭독이었습니다. 두 분 하시는 일이 결국에 보면은 이제 한국 문학, 그다음에 한국 작가를 해외에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사이에 아무래도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영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저희가 실감하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2009년에 입사했는데 2009년에 뉴욕의 사무실을 아무리 두드려도 뭐 한국의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에디터들을 만나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암담할 때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뭐 WLT에 나온 어떤 작가 아니면 뉴욕타임즈에서 서평이 나온 어떤 평가를 읽어보셨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인사로라도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쪽에 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셨었고요. 또 그 바로 연결되는 결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맥부부커상을 수상하시는 이런 국내 국외의 다양한 수상하는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는 것들도 되게 반갑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작게나마 지원하는 이런 소책자들이 이제 해외에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작가와 작품들이 조금씩 해외에 나갈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지원하는 그 프랑스 국립동양화대학교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그곳에 갔을 때 환영받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믿고 또 그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쓰시고 굳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제는 좀 한국 문학과 작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또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네, 지원 사업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 이날코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2015년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 문학에 대한 열정, 관심이 대단했어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문학의 그 빛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서 이 질문만은 안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장점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좀 한국 사회가 많이 솔직하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 관계도 있고 존댓말도 있고 그런데 책에서는 그런 걸 여과 없이 어떤 사회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독자로서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러티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제
실제 사회에서는 전쟁 세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들의 고생에 비하면 젊은 세대의 고생이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거나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신화처럼 모성신화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리들을 소설이나 시에서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면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 네, 적나라한 고백들. 적나라한 고백들이 네.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처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소설을 읽을 때와 번역이 돼서 소설을 읽을 때의 그 느껴지는 감수성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뭐 현지어로든 뭐 독일어로든 혹은 뭐 러시아어로든 번역을 해서 작가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나가시게 되는데 제가 갖는 그 한국어를 읽었을 때 그 묘미와 그 감동과 또 그런 내용들의 어떤 느껴지는 깊이들이 사실 외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만큼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문학이 조금 더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의 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인도의 캘커타 대학교의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혹시 여기는 한국 작가의 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막 찾아봤더니 황석영 작가님 책 딱 한 권만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뭐 북한 뭐 서적?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리고 문학 번역원도 많은 그런 책들을 번역을 많이 했었을 텐데 뭐 번역의 질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한국에 만들어진 제작된 많은 그런 책들이 좀 세계로 많이 홍보가 되거나 혹은 어디서나 외국 도서관에서도 좀 손쉽게 이렇게 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좀 되면 어떨까. 뭐 저희 기관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좀 한국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도 현지어와 또 외국인들도 뭔가 한국 문학을 떠올렸을 때 뭐 어린 왕자 하면은 프랑스가 떠오르듯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외국 대학에서 도서관, 굉장히 유명한 대학 도서관을 갔는데 중국 문학 코너는 그 책장이 13개가 있었어요. 13개의 책장이 중국 문학 책으로 돼 있고 일본 문학은 9개 책장인데 한국 문학은 반쪽이 안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청취자들이 분명히 반드시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관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이은영 팀장님부터. 네, 저희 번역원에서는 항상 면접에 꼭 나오는 질문이 어떤 작가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는 게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매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도 그렇지만 세계 문학도 많이 접해서 사실 해외에서 반응이 있는 한국 문학들이 한국 문학이라서 성공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성이 해외 독자에게도 닿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한국 문학 작품이 그 개발성이나 독자성이 세계 문학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식견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번역원에서 뭐 이산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한국 문학을 뭐 주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작가분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과 그리고 이산문학 이런 다양한 좀 독서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일하시면서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한국 문학을 세계화하는 그 기관에 들어가면서 한국 문학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지원자 중에는 계중 있죠. 네, 그래서 그 네. 점이 저희도 매번 느끼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 외국 문학 전공자 위주로 뽑다 보니까 정작 이제 국문학의 소양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느낄 때도 외국어는 배우면은 나아지는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문학적 소양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는 것보다 또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인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일로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나주에서 서울까지 공연을 보러 다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열정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뭔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회에 걸쳐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못한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청취자분들께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가 축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금요일에는 네, 저희가 매달 말일에 신촌의 카페 파스텔에서 역시라는 행사를 합니다. 교차 언어로 낭독을 하는 행사고요. 이제 8월 31일에는 신민아 시인님이 그리고 9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신철규 시인님이 나오셔서 낭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번역원의 이제 SNS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작가 축제 홍보를 위해서도 축제 SNS를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활동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19년 문해진흥기금 정기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독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만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그런 예술가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그 내년도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보경 차장님,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윤영 팀장님,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고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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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일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출간하신 김복희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복희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정말 첫 시집인데요. 네. 지금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좋고요. 아직 이 행복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되게 바쁘시죠? 조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워낙에 아무것도 안 하던 시간들을 보냈어서 그거에 비하면은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일까요? 묶여서 나온 거 어쨌든 물질성이 있잖아요.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는 누가 너 뭐 해 하면은 제 시집이 있어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활자화되고 묶여 있으니까 또 제 시지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낭독회 준비나 뭐 이런저런 인터뷰 때문에 다시 제 시집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새롭고 그런 게 재밌어요. 시집을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사형으로 말하면 네. 사랑, 친구, 음. 우정 이런 거 같고 뭔가 형용사나 동사 뭐 이런 걸로 가면 잘 모르겠는 마음 그런 거 같아요. 김복희 시인님한테 사랑은 뭔가요? 일단 좋은 거? 좋은데 네. 어려운 거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사랑이 연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네, 여러 가지 그쵸. 형태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시 쓰기 전에는 사랑 반드시 연애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쓰면서 이런 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인가? 계속 질문하게 되고 정말 지긋지긋하네 이러다가도 사랑이네 막 이러면서 또 넘어가고 그런 것들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키우는 새 중에 문주라는 새가 있거든요. 김복희 시인님은 새를 키우나요? 아니요, 저는 사랑하는데 못 키워요. 새는 왜냐면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제가 월세를 살고 있어가지고 뭔가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또 그런 마음 아픈 현실이. 그렇죠. 시를 보면서 언어와 사물의 틈새를 교묘하게 잘 포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시를 쓸 때 어떤 작법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질문 받고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작법이 있나? 근데 딱히 정해져 있는 작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저를 많이 분석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늘 많은 게 다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할 때 그냥 안 두고, 왜 신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지?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작법이라면 작법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 되게 많으시군요. 네, 호기심이 많은데 겁도 많아서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메모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메모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사방군데 아무데나 해놔가지고 못 찾는 메모도 많이 있어요. 한 군데 모아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호기심이 들거나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면 메모로 막 이렇게 남기시는군요. 네, 메모를 할 수 없는 환경이면 계속 머리로 생각을 외우듯이 계속 하고 있어서 약간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메모를 빨리 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계속 막 굴리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계속. 정말 저는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첫 시집이 나오고 그 창작 기금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50편의 시를 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엄청난 시인데 어떻게 그걸 그 시간 내에 다 쓰셨나요? 네, 제가 모든 일자리에서 잘렸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텅 빈 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막 하겠다고 해도 뭔가 잘 안 되고 뭐 제가 일하려고 했던 곳이 갑자기 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그때 시집 묶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시집 묶으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9시부터 6시까지는 꼭 시를 썼어요. 엄청 하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시가 좀 모여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든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에서 새 인간을 동묘 시장에서 사오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모티브를 어디서 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동묘 앞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걸 많이 팔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되게 많고 있을 수 없는 물건들이 다 상품으로 나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도 몇 벌 샀었고 막 3,000원짜리 원피스 이런 것도 아직도 입고 막 하는데 그때 되게 추운 날 언젠가 한 번은 동묘 앞 그 시장을 갔다가 그때 만나던 친구랑 갔다가 새를 파는 데까지 간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다리가 네. 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되게 춥고 그런 겨울날이었는데 알록달록한 새들이 새장 안에 있고 지저귀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쓰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써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첫 줄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새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X 땡땡땡 뭐 머리 나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새를 키우지만 새가 막 감정 표현도 하고 표정도 있는 거 알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새한테도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사물들. 네. 새가 정말 되게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네, 전 그래서 비둘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가 잘못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시를 쓰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보통?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생활 유지라고 하면은 뭐 어떤? 제가 먹을 거 준비하고 방 치우고 돈 벌고 빨래하고 그런 거요.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보통 뭐 하고 놀아요? 제가 이렇게 다 끌고 등산 가자고 하고 막 서울숲 산책하자고 하고 보통 풀과 물이 많은 곳에 데려가려고 해요. 자연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봄엔 너무 힘들었어요. 미세먼지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술을 많이 먹고 요즘에는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서 술을 먹는 걸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등단작이 백지의 척후병이잖아요. 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때 제목을 되게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시를 먼저 쓰고 제목은 진짜 마지막에 정했거든요. 어떤 뜻이냐고 물으면 막 헤쳐나가는데 맨 앞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막막한 마음 같은 게 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한 단어로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삼국지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척후왕이 많이 나와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복희 시인의 손발을 씻고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앞장에 프랑스 광대 사진이 붙어 있다. 친구는 프랑스 광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시인이 분장한 사진이라고 했다. 외줄 타는 남자, 호랑이 옆에 선 여자, 스타킹을 매만지는 무용수들 사진이 다 팔리고 남은 것. 아무도 시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시인은 혼자서 많은 것을 좋아했다고 들었다. 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사진을 팔러 먼저 가 있겠다고 했다. 전염병처럼 인간이 옮는 것이다. 잘 안 되는 것이다. 손발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노출되는 것이다. 빛에 흰 얼굴이 만져진다.